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뉴스 영양과 건강TV의 강민규입니다. 헬스 리터러시 및 셰프 팩토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영양사, 위생사, 조리기능사 면허 및 자격시험 대비 식품위생학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식품위생 개요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품위생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의약품으로 섭취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의약품은 우리가 통상 약국이나 병의원에서 취급하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중에서 의약품으로 지정이 된 곳이 된 것을 얘기한다. 의약품에 속한 것은 식품으로 취급할 수 없고, 의약품으로 지정 고시되지 않은 것은 모두 사람이 섭취한다. 그러면은 식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식품위생의 어원을 잠깐 살펴보면, 식품위생이라고 하는 거의 위생은 중국의 고서 장자에서 최초로 사용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은 자연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순응하는 일종의 양생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잘 기른다 라는 의미죠. 그런가 하면 WHO에서는 1955년에 환경위생전문위원회에서 식품위생을 정의를 했는데, 식품원료의 생육, 재배를 얘기하는 거죠. 생산 및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은 1962년 1월 20일 날 법률 제1007호로 공표가 됐는데요. 식품위생법의 제정 목적으로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한다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이 됐고요. 식품위생의 중점 사항을 보면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고 유지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의 범위는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전반적인 위생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품위생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여기서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먹거나 마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의할 것은 실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식품이라고 하면 구강, 입을 통해서 먹는 거죠. 의약품은 꼭 입을 통해서만 먹는 게 아니고 주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식품 첨가물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라는 것이 단맛을 내는 게 설탕처럼, 착색, 여기서 착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던 색깔을 내는 겁니다. 애기들 먹는 사탕 이런 것을 보면 생각이 되죠. 표백, 이거는 색깔을 빼는 거죠. 오히려 착색하고 반대죠. 또는 산화방지, 이건 예를 들어서 유지류 같은 경우는 산화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거를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로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옮아갈 수 있는 것도 식품 첨가물에 속한다. 즉 식품 첨가물이라 하면 음식물에 묻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모두 식품 첨가물이에요. 즉 일부러 맛을 내기 위해서 식품에 일부러 첨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포장지나 용기나 이런 거를 소독을
하기 때문에 묻어 들어가는 것도 모두 식품 첨가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인들은 이 식품 첨가물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 식품 첨가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규정대로 지금 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또는 식품위생법뿐만이 아니고 식품위생법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어디죠? 식품의약품안전처죠. 식의약처에서 정한 그 방법서에 의해서 첨가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인체 영향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면 뭔가 나쁜 듯한 이런 인상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광고, 식품회사의 광고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식품 첨가물을 넣으면 나쁜 음식이다 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 즉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식품 관련된 전문가들이잖아요. 또는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식품 첨가물 하면 이 광고에서 뭔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해 가지고 자기네 제품이 더 나은 것처럼 각색하기 위한 것에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합성품이라는 말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화합물의 분해 반응 이후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얘기한다. 즉, 두 가지 이상을 섞는다든지 또는 외부에서 화학적인 어떤 처리를 함으로써 성질이 변하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 원료들을 모두 화학적 합성품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통상 화학적 합성품이라고 하면 인공물을 생각을 하지만 꼭 인공물만은 아니에요. 천연식품도 합성품으로 변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고요. 단지 합성품 자체는 어쨌든 인공적인 어떤 이제 기능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자연적으로 합성되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범위 내에서 볼 때는 그러나 인공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자연적으로도 합성품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화학이라고 하면은 역시 이 식품 첨가물처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음식물의 영양소 자체가 화학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뭔지 깨름직한 이런 생각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하지 마셔라.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기구라고 하는 것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 그 밖의 물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뭐냐? 농사를 지을 때 쓰는 기구, 예를 들어서 괭이, 호미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뭐 그물 이런 거는 이 기구에 들어가지 않는다. 즉 조리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또는 그 조리에 필요한 식품 원료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쓰는 기구들을 얘기하는 거지 생산할 때 쓰는 기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당연히 기구에 속하는 거죠.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이라고 하는 게 뭐죠? 소분은 원래 완제품으로 내보낸 것을 쪼개서 소량으로 판매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호빵을 한 봉지에 10개, 12개를 넣어서 내보냈는데 이거를 그 찜통에다 쪄가지고 하나씩 파는 거죠. 이게 소분 판매예요. 이런 것을 소분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할 때 운반, 진열 이럴 때 쓰는 것들이 모두 뭐에 들어간다? 기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 할 때 쓰는 건 모두
기구에 들어간다. 그러나 농업이나 수산업에서 쓰이는 채취 제조가 아니고 채취용은 안 들어간다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와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주는 제품이 아니고 물품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해로운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요소는 확률이죠. 어떤 그 위험이 닥칠 수 있는 확률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위해라고 하는 것은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높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식품과 관련된 얘기니까 이 식품 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용기, 포장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영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업이나 수산업에 속하는 채취업은 예를 들어서 조개를 뭐 캐낸다든지 뭐 오징어를 잡는다든지 또는 여기서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임업이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원예, 뭐 축산 관련된 거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농업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유를 짠다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자라고 하면 영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영업 등록을 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자라고 하는 것은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업사원 할 때의 그 영업사원은 법적으로는 영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 대표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일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영업자에 포함을 시키는 거일 뿐이지, 원칙적으로는 영업자라는 것은 대표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 전반을 식품위생이라고 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음식물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만들어진 거죠. 먹을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또는 식품이 음식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사과를 조리하지 않고 그냥 날로 먹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식품이 음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는 이제 음식은 얘기할 것도 없고, 식품 첨가물, 거기에 관련된 각종 기구, 용기, 포장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위생을 식품위생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급식소. 지금 현재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집단급식소하고 관련돼서 앞으로 일을 하실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양사라든지 또는 그 조리기능사가 모두 여기하고 관련돼서 일을 하는 분들이죠.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리고 위생사도 상당 부분은 이 그 집단급식 관련된 부분에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단급식소라고 하는 것은 첫째,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두 번째, 특정 다수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특정 다수인에게 공급한다. 세 번째, 계속해서 공급한다. 예를 들어서 집단급식소가 아닌 데서는 내가 어쩌다가 먹잖아요, 외식을. 그런데 집단급식소는 점심이 오면 점심을 매일 먹는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점심이면 점심 한 번에 50명 이상을 계속해서 공급할 때 이거를 집단급식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집단급식소의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이 산업체는 회사를 얘기하는 공장 이런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후생기관 등이 이 집단급식소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집단급식소는 운영을 누가 하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세 가지에만 걸리면 집단급식소예요. 계속해서 제공한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 예, 그러면 집단급식소고,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는 집단급식소는 그 중에 1회 식수인원이 50명을 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합니다. 식품위력 추적관리라고 하는 것은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해서 그 식품의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 식품을 추적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만약에 어떤 백화점인가 가서 그 쇠고기를 샀어요. 그럼 그 쇠고기에 바코드가 있잖아요. 그 내가 살 때 그 바코드를 찍어보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관령 목장, 삼양 목장에서 그 키운 소가 어느 도축장을 거쳐서 어느 택배사를 거쳐가지고 이 백화점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다 볼 수 있어요. 전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식중독. 이게 이제 식중독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집중해서 또 많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개념은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얘기한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염병 관련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독성 물질이 흡입된 거. 근데 여기서 식중독이라고 하면 통상 우리가 얘기할 때 생각할 때는 병원균에 의한 거를 주로 생각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납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중금속에 의한 것도 다 식중독에 속합니다. 왜? 먹고서 탈이 난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집단급식소의 식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급식 대상 집단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 방법, 조리 인력 등을 고려해서 작성한 급식 계획서를 식단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영양사가 되면은 그 가장 그 관리할 때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한 번 집단급식소에서 배포한 음식은 1인분 또는 100g 분량을 일일이 다 음식별로 냉동을 시켜서 144시간 6일분이죠. 6일분 이상 보존을 해야 되죠. 그걸 우리가 이제 보존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것들과 관련된 것이 이 식단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이 식단과 이제 그 보존식과 연관관계를 가지고 만약에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그 식중독이 발생했다. 그럼 가건물만 취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보존식을 함께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계속해서 식품위생 업무를 관리하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정부 조직을 보면 국무총리실 산하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습니다. 이 처장은 장관급이에요. 원래 이게 보건복지부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처장으로 나갔으니까 보건복지부 장관하고는 완전히 굿바이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질병관리청 같은 경우는 물론 외청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청장이 대부분 다 처리해요. 그러나 법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들은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재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검찰청하고는 다른 겁니다. 검찰청은 외청 중에서 특이한 케이스예요. 거긴 장관급이에요. 완전히. 그렇지만 그 나머지 외청들은 장관급이 아니죠. 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능.
이 얘기를 좀 더 하기 전에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그 제도를 배울 때는 여기 주관기관이 뭔지를 봐야 돼요. 주관기관이. 그래야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에 대한 어떤 시험 문제가 났어요. 여기 식품위생법에서 뭔가를 그 뭐죠 저 기능을 하는 거에 대한 시험이 났는데 내가 정확하게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이렇게 주관처를 알고 있으면 이게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위생법의 주관처잖아요. 이렇게 주관처를 알고 있으면 막말로 얘기해서 답을 찍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식품위생뿐만이 아니고 그 어떤 특정 업무를 이제 제도하고 관련돼서 공부를 하실 때는 그 주관처와 그 주관처에서 관리하는 법이 뭔가를 연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혹시라도 내가 아차 할 때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능은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정부 조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역은 1998년에 보건복지부 외청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설치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승격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업무가 그 전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1962년 이후에 계속 업무는 있었죠. 2013년에 국무총리 소속기관 직속기관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이제 독립해서 승격했다. 여기에 이제 그 소속된 기관, 정부 조직으로 기관이에요. 식품의약품 안전원,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6개가 있어요. 경인청, 부산청, 광주청, 서울청, 대전청, 대구청. 이 청은 지역을 관련하는 거예요. 처는 전국을 관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산하 단체로는 공공기관이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이런 것들이 여기 산하 단체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조직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죠. 요거는 정부고, 요거는 지자체예요. 이제 시도, 여기서 시도라 하면 광역시와 일반 도,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특시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도는 보건위생 관련 국이 있어요. 그리고 시군구에는 위생 관련 과, 팀 및 보건소의 위생 관련 부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건소가 인원 관리를 어디서 소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의 업무를 정책만 관리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예산, 사람 뭐 이런 거는 다 누가?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특특이 여기 시도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 사실상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시군구에 들어가요. 사실상은. 즉 시도 업무에도 특특은 들어가지만 시군구 업무에도 대부분 특특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장, 안양시장 여기 시장이죠. 요 시장은 서울특별시장이란 뜻이고, 요 예를 들어 안양시장 또 군, 뭐 광하군, 뭐 구, 그러면은 광역시의 구를 얘기하는 거죠. 뭐 남동구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무슨 일인가를 할 때 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모두 이 범위에서 일을 해요. 실제 실무를 하고 있어요. 실무를. 원래 시도는 실무를 하는 게 아니죠.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예약 기관을. 그런데 실제로는 특특시군구에서 실무를 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시군구처럼 실제 실무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 꼭 참고하셔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위생 시험 연구기관을 보면 시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면 경기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식품위생감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일선기관에 배치된 공무원으로 위생지도 단속 업무 수행을 하는 거를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얘기를 한다. 나중에 요게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하고 관련돼서 헷갈리지 않게 나중에 또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생적인 식품을 취급하기 위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위생적으로 식품 취급을 하기 위한 이제 그 준칙들을 좀 보면 취급 장소와 관련해서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 제조 가공실, 조리실, 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된다.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위반하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위반해 가지고 만약에 식중독이 걸렸다. 그러면은 이제 뭐 가벼울 때는 뭐 그냥 문책성 인사하고서 이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심할 경우 그리고 이제 회차가 한 두세 차례 이제 3차례까지죠. 이제 반복됐을 경우에는 영양사, 위생사 또 조리 기능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식품 등의 원료 및 이제 원료 관리 부분으로 들어가서 원료 및 제품 중 부패, 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 냉장 시설에 관리, 보관해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관 업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식품 등의 보관, 운반, 진열 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하고 이 경우에 냉동, 냉장 시설 및 운반 시설은 항상 정상 가동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 종사자의 개인위생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위생모를 착용하고 조리 전에 손소독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역성비누로 청결하게 해야 된다. 여기서 역성비누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비누라고 하는 것은 음성이에요. 음성.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역성이라고 하는 건 성이 바뀌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성이란 뜻이죠. 그래서 역성비누가 이게 그 살균율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역성비누를 지금 세척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비누하고 역성비누를 섞으면 뭐가 돼요? 중화가 되죠. 그러니까 소독 기능이 전혀 없어진다 라고 하는 얘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성비누는 일반 비누와 섞어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농성 질환자. 화농성 질환이 뭐죠? 예를 들어서 황색 포도상 구균 같은 경우에 화농을 유발하죠. 화농이라는 거 우리가 고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화기계 감염병 환자, 경구 감염병 환자 등은 조리 행위를 금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에 지금 고름이 난다. 장갑 끼고 조리한다. 이게 안 돼요. 집에서 식구들이 먹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거 뭐 식구들이 막말로 식중독 걸려서 하나님 나라로 가도 법으로 제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판매용, 영업용 또는 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을 만들 때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톱은 짧게 자르고 마스크 사용하라고 위생복 착용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시계라든지 반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 음식에 걸린다든지 또는 세척할 때 방해가 된다든지 또는 다른 이물질을 끌고 들어갈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착용하면 안 돼요. 이물질로 식품에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액세서리 같은 거 절대로 안 된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포장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조 가공에서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을 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해야 되고 제품의 용기 포장에 적합한 표시가 돼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포장이 2중, 3중 이렇게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낱개 포장 하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10개 묶음으로 소포장을 하고 그걸 이제 뭐 20개를 박스로 큰 박스로 이렇게 2중, 3중으로 포장할 수 있죠. 그럴 때 맨 작은 단위의 포장에는 반드시 뭐가 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인쇄돼 있어야 돼요. 단지 이제 그 포장이 너무 작아서 안 될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예외로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가장 최소 단위의 포장에 그 식품에 대한 제반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 이거 소분이라겠죠? 하면은 안 됩니다. 소분할 수 있는 그 음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컵라면, 일회용 다류, 여기 다류는 뭐 커피라든지 뭐 인삼차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밖에 음식 위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되어 판매하기 위해 분할하는 경우는 소분이 허용되는 거예요. 단지 뭐 컵라면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이제 뭐 소분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포장을 뜯어서 판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 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해야 하고 이제 첫째로 이제 유지 관리를 할 때 여기서 사용 후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중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하루 영업이 끝났을 때는 무조건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 끝나지 않았어도 간격이 길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점심 장사 끝나고 저녁 장사까지 갈 때 그 간격이 긴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소독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칼과 도마는 종류별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칼 손잡이 색깔이 있어요. 도마도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이 없을 경우에는 테이핑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 테이프로 칼 손잡이에 두른 거 또는 도마에 그 도마도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 손잡이에 그 테이핑을 빨간색으로 한 거는 고기를 자르는 용이다. 또 뭐 파란색으로 한 거는 청색이죠. 청색으로 한 거는 뭐 바다 고기를 대상으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을 구분해서 그 사용을 하시고, 만약에 이게 이제 구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체류를 맨 처음에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일반 이제 식물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고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패류를 맨 마지막에 하는 그런 식으로 순서를 지켜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유지식품은 이제 사실상 그 뭐죠, 저 햇빛에 별이 아니고 빛이죠. 햇빛에 이제 나가 있을 경우에 실제 그 변성이 잘 되죠. 그러니까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서 유지류는 일광, 직사광선을 차단하게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기한은 유통기한이 경과됐다고 해서 식품이 상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특히 공장에서 한꺼번에 제조돼서 그 건조돼서 나오는 것들, 이거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나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돈 받고 파는 용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받고 파는 용으로는. 그리고 설사 그 도네이션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나 또는 이제 특정 다수인이라 할지라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도 그게 이제 그 제품의 성상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업용으로는 안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체류는 흐르는 물에 5차례 이상 씻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고요. 식품 저장고에는 해충 유입을 방지하고 동물 사육을 금지 하셔야 됩니다. 특히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이런 것들 원칙적으로는 사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식품위생 개요는 일단은 마치고 식품의 안전성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식중독 위험에서의 안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첫째, 그 내인성 성분에서의 안전은 내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식품 성분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유독 성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식물성 그 유독 성분으로 버섯에 뭐 무스카린이, 감자에 솔라닌이, 또는 동물성으로 보거에 테트로도톡신이, 뭐 조개에 독 성분이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모두 내인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생리작용 성분도 내인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항비타민성, 항효소성, 항갑산성성, 식이성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모두 내인성에 포함된다. 이거는 식품 자체에 그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묻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상하고 안 상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감자를 햇빛에 계속 쪼이면은 그 껍데기 부분이 푸르둥둥해지도 녹색으로 변하죠. 그럼 그 솔라닌이 거기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감자가 상한 게 아닌데도 그걸 먹으면 식중독에 걸리죠.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인성, 이건 이제 묻어 들어가는 거죠. 외인성은 이건 다 묻어 들어가는 거예요. 식품의 원자료 자체는 함유되어 있지 않는데 생육, 생산, 취급, 가공, 보존, 유통 과정에서 혼입되거나 또는 묻어 들어간 거, 이행이 묻어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 생물학적 인자로 곰팡이, 독, 미생물, 그다음에 원축류는 단세포성 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메바, 이질 아메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미생물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박테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균이라고 하는 거죠. 를 얘기하지만 바이러스도 미생물에 들어갑니다. 바이러스를 생물이라고 볼지 미생물이라고 볼지는 이제 조금 그 관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생명이 있으니까 일단은 생물이라고 볼 때 바이러스도 미생물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그 나쁜 일을 거의 안 하지만 좋은 일을 주로 하는 거지만 효모도 이제 미생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곰팡이도 사실은 이제 미생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곰팡이가 미생물 중에 제일 크죠. 그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인자도 외인성이에요. 이 화학적 인자가 이제 통상 우리가 식중독이라고 잘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화학적 인자들은 대부분이 만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화학적 인자가 급성일 경우 많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만성이기 때문에 화학적 인자를 우리가 그 식중독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데요. 식품 첨가물을 이제 여기서 첨가물은 허용된 첨가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둘신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금지된 첨가물을 넣은 경우에요. 그 다음에 이제 농약, 이것도 일부러 넣은 농약은 뭐 얘기할 것도 없지만 그건 일부러 넣은 거는 지금 다 빼는 거로 하고요. 그 잔류 농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해 금속, 여기서 금속이라고 하는 게 이게 금속이 무슨 먹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온화된 경우, 그리고 이제 아주 잘게 부서진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 이제 포함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온화되는 거지만 녹아서 흘러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유해 금속에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구용기 포장재에서 용출돼서 나온 거, 막 열을 받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녹아서 흘러나온 이런 것들이 모두 화학적 인자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화학적 인자에 의한 식중독은 아주 무섭습니다. 이게 그 내인성이나 외인성 중에서 곰팡이나 이런 것도 물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급성이고 그 호되게 그 오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치사율은 상대적으로 낮죠. 그런데 이 화학적 인자는 위인성 중에서 화학적 인자는 만성이기 때문에 막 20년, 30년 이렇게 축적돼서 걸리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고칠 방법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 한번 발병이 되면 아주 치명적이에요. 뭐 죽지 않을 경우에는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정도로 살아가는 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기성이라는 게 있어요. 유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독성이 없었는데 조리 과정에서 독성이 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일정 온도 이상 열을 받는다든지,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열을 받는다든지, 또는 그 식품 성분 중에 뭐 산성이 첨가됐을 경우에 작용을 해서 독성으로 변한다든지, 알칼리성이 작용을 해서 독성으로 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리 과정에서 제조, 가공, 조리 과정에서 없었던 독성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 유기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지 변폐물, 여기서 유지라고 하는 것은 기름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과산화물,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아민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그 생성물로 유기성 중에서 화학적 생성물로 벤조피렌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고열에 고기를 구우면은 벤조피렌이 발생한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직화,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거의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직화에 태울 때가 문제예요. 직화에 태울 때. 그러니까 프라이팬에서 태우는 거는 좀 달라요. 같이 태우는 것도 그렇지만, 그릴, 석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그릴에서 태우는 거는 이거는 벤조피렌이 거의 발생한다고 봐야 돼요. 벤조피렌 A급 발암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크릴아마이드, 니트로사아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햄이나 뭐 이런 것들, 소세지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 그 색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첨가하는 것들인데, 얘가 이제 열을 받았을 경우에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아직 WHO에서 확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체 반응물질도 역시 유기성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성 검사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급성 독성, 두 번째로는 아급성 독성. 아급성이 아라는 게 버그마자죠. 그러니까 급성 바로 밑에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급성 독성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독성 시험의 개요는 실험 동물에게 한 번만 다량 투여해서 독성의 영향을 관찰하는 실험이에요. 이거는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쥐나 흰쥐를 1, 2주 관찰하는 게 급성 독성이다. 1, 2주 이내에 죽으면 독성이 있는 거예요. 독성 시험에 이제 그 측정치 LD50이라는 게 있습니다. LD50은 레탈 도즈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의 독을 풀었더니 개체수 전체 중에 50%가 죽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50%가 죽는 농도는 LC50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LD50은 50%가 죽는데 양을 얘기하는 거고, LC50은 50%가 죽는데 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헷갈리시나요? 자, 양이란 뭐죠? 예를 들어서 알약 한 알이라는 뜻이죠. 또는 밀리리터 또는 밀리그램, 이런 식으로 양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농도 50%, 40%, 30% 이런 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50%가 죽을 때의 양이나 농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양은 작을수록 독성이 높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1ml를 먹여도 죽는 경우와 10ml를 먹여야 죽는 경우가 있다고 쳐요. 그럼 어느 게 독이 더 큰 거죠? 얘가 독성이 더 큰 거죠. 1ml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10%짜리 용액에서 죽느냐, 30%짜리 용액에서 죽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디가 독이 더 큰 거예요? 10%에서 죽는 게 독이 더 큰 거죠. 그 다음에 MLD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니멈 레탈 도즈라고 해서 최소 치사량.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레트 홀드라고 해서 이제 문턱치를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부터 죽는 양이냐. 그러니까 얼마까지는 죽지 않는데 얼마 이상이 되면 일단 죽는 거예요. 몇 퍼센트가 죽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죽는 거예요. 재수 나쁘면 죽는다 가 MLD에 속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급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급성이 도망가 버렸네요.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아급성이 진짜 없어졌네요. 말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동물 동물 수명의 10분의 1 정도의 기간, 즉 예를 들어서 생쥐가 1년을 산다. 그러면은 1, 2개월 정도를 그 실험하는 거고, 3년을 산다. 그럼 3, 4개월을 실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실험을 하는 거예요. 1일 1회 또는 1일 수차례, 1일 1회나 또는 이제 간격에 관계없이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연속해서 경구투여, 그러니까 경구투여가 먹이를 준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발현 용량, 중독 증상, 사망률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얘기한다. 생쥐, 흰쥐의 설치류, 그리고 이제 쥐가 아닌 비설치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관찰을 하는데, 생쥐의 경우에는 주로 1 내지 3개월간 관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 요거는
아급성 시험은 만성 독성 시험을 가기 위한 예비 실험이에요. 근데 뭘 결정하려고 하느냐. 자, 다시 한번. 급성 독성 시험은 이유가 뭐였었죠?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이제 독이 있다고 일단 판단이 됐어요. 그럼 아급성에서 뭐를 판단하느냐? 만성 실험을 할 때 얼마만큼의 양을 투여할 것인지를 아급성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일단 독이 있다 라고 판단은 급성에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만성에서 테스트를 할 때 용량을 얼마를 쓸 거냐를 아급성에서 결정한다. 자, 이제 그 만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성 독성 검사,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만성 독성 검사는 실험 물질을 소량씩 장기간, 그러니까 통상 1, 2년 내 경구 섭취를 시켰을 때 중독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생쥐한테 1, 2년간 그 투입한 거는 사람한테는 3, 40년 투입한 거하고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몸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몸무게가 커지면 그 투입량이 비례해서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동일한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쥐에게서 0.1mg으로 효과가 났다라고 하면 사람은 그 생쥐의 몇백 배에 해당되는 몸무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g 정도 이상이 돼야 효과가 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노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를 엠넬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노엘과 엠넬은 같은 말로 보셔도 됩니다. 노엘은 No Observed Effect Level이라고 해서 관찰되는 효과가 없는 양을 노엘이라고 해요. 그리고 엠넬은 Maximum No Effect Level,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최대량을 엠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중독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최대치가 얼마까지냐라고 하는 것을 노엘 또는 엠넬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ADI라는 게 있어요. 특히 이 ADI는 이 개념들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만성은. 그렇지만 ADI는 특히 체크를 해주세요. 일일 흡수 허용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 무작용량인 노엘이나 엠넬 나누기 안전계수를 하면 ADI가 돼요. ADI는 Acceptable Daily Intake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사람이 평생 먹어도 중독이 되지 않는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ADI는 최대 무작용량 나누기 안전계수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최대 무작용량은 ADI 곱하기 안전계수가 되겠죠. 이항을 하면 나누기가 곱하기로 변하니까. 그럼 여기서 안전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동물 종이 달라지면서 이제 몇 배로 환산을 해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죠. 생쥐 무게가 사람 몸무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작기 때문에 생쥐한테서 나타난 효과를 사람한테 적용하려면 환산시켜줘야 되죠. 그 몸무게를. 근데 단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절대 수치로 환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생쥐는 죽어도 막말로 얘기해서 재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명은. 그렇기 때문에 생쥐의 그람수하고 비례를 해서 사람 몸무게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를 해줘야 된다? 안전계수를 곱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배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절대 안전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안전계수죠.
동물종이 달라지면 10배, 사람의 개인간 차이에서 10배 해서 통상적으로 100배의, 즉 관측된 독성량의 100배를 적용을 해서 허용량을 정하게 됩니다. 통상 이제 참고로 10 내지 1000배 사이에서 안전기술을 선택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이제 그 WHO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권장하는 수치를 정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동물 실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효과가 전혀 없는 양이 만들어졌을 때 그 양을 몸무게 환산을 하고 난 뒤에 안전계수를 해서 최소한 10배 이상을 무조건 강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라든지 WHO라든지 이런 데서, 또는 FDI라든지 이런 데서 공인된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괜히 그 어떤 회사가 자기네 제품이 가장 뛰어난 제품인 척 하면서 사실은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뭐 식품 첨가물이 없어서 우리 제품은 좋다는 등 이런 쓸데기 없는 얘기에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가 될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현혹되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식품위생학 첫 번째 강의 식품위생 개요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식품미생물 관련된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